화력발전소 2층에서는 먼 곳까지 한눈으로 바라볼 수 있다. 사람의 그림자도 없는 적막한 눈 덮인 군에 시커멓게 솟아있는 망루, 철조망이 감긴 끝이 뾰족한 말뚝, 해를 등지고 서면 철조망의 가시까지 보인다. 그러나 해를 안고 서면 잘 보이지 않는다. 햇빛이 눈부셔서 눈을 뜰 수조차 없기 때문이다.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이동 발전소도 보인다. 하늘을 검은 연기로 시커멓게 뒤덮고 있다. 환자의 숨소리처럼 싸근거리는 듯한 소리도 들려온다. 기적이 울리기 직전에 들리곤 하는 기분 나쁜 소리다. 마침내 기적이 울린다. 그러고 보면 별로 일찍 일을 시작한 것도 아니었던 셈이다. 여보게, 스타노프 운동자 수직추를 빨리 보내줄 수 없나? 키르가스가 재촉한다. 뭐라고? 자네가 쌓을 벽엔 아직 얼음이 그냥 붙어있지 않나? 저녁 때까지 얼음도 다 못 긁어낼 거야? 써보지도 못할 흑손을 무엇하러 가지고 올라왔지? 슈오프도 지지 않고 그를 놀렸다. 점심을 먹기 전에 결정한 대로 세 사람은 제각기 맡은 벽을 쌓아 올릴 준비를 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때 밑에서 반장이 소리친다. 2층, 모르타르가 통속에서 얼면 곤란하니까 두 사람씩 짝을 지어 함께 일하도록 하게. 슈오프, 자네 세니크하고 일하게. 나는 키르가스와 일할 테니까. 우선 나 대신 코프치크를 올려보낼 테니 키르가스와 함께 얼음을 긁어내라고 해. 슈오프와 키르가스는 서로 눈짓을 한다. 옳은 말씀이다. 그렇게 하는 편이 훨씬 능률이 오를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며 두 사람은 망치를 집어든다. 슈오프의 눈에는 이미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눈부시게 햇빛을 반사하는 눈 덮인 들판도 휴식 시간에 끝나 난로가 있는 건물에서 나와 이리저리 흩어져가는 죄수들의 모습도 구덩이를 파려가는 죄수들도 있다. 아침부터 시작하여 아직도 다 파지 못한 구덩이다. 철근을 용접하러 가는 죄수들도 있다. 그러나 슈오프의 눈에는 자기가 맡은 블록벽밖엔 보이지 않는다. 허리 높이까지 계단 모양으로 블록을 쌓아 올린 왼쪽 구석에서부터 키르가스가 맡은 벽과 맞닿은 오른쪽 귀퉁이까지 이것이 그가 맡은 작업량이다. 슈오프는 우선 얼음을 긁어낼 장소를 세니카에게 떼어 맡긴 다음 도끼와 날과 등을 번갈아 휘두르며 자기도 얼음을 깨기 시작한다. 얼음 조각은 사방으로 흩어지며 얼굴에까지 튀어오른다. 어쩌면 저렇게도 일을 열중할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열심히 망치를 휘둘러 대고 있다. 하기는 얼음을 깨는 일 그 자체에는 별반 신경 쓸 것도 없다. 그의 전 신경과 눈은 두꺼운 얼음을 통해 그 밑의 벽에 집중되어 있었다. 블록을 이중으로 쌓아올린 화력발전소의 정면 외벽이다. 전에 이 벽을 샀던 블록공이 누구였는지 알 수 없는 일이다. 서투른 것인지 성의가 부족한 것인지 하여튼 쌓아놓은 것이 말이 아니었다. 그러나 슈오프는 남이 쌓다 그만둔 형편없는 벽을 자기 것으로 만들기에 여념이 없었다. 여기 우묵하게 들어간 곳은 한 단으로 매끈하게 바로잡기는 어렵겠지? 모르타르를 좀 많이 놓아 3단으로 메꿀 수밖에 없구나. 그리고 저기 밖으로 나온 끈은 2단으로 메꾸어야겠군. 슈오프의 머릿속에서 벽은 이미 두 개의 부분으로 나뉘어진다. 왼쪽 구석부터 여기까지는 내가 쌓고 여기서부터 저쪽 키르가스의 벽과 맞닿는 곳까지는 세니카에게 맡겨야겠다. 저쪽 귀퉁이에서는 세니카의 서투른 솜씨를 보다 못해 키르가스가 조금이나마 거들어주겠지. 그렇게 해야 자기 일이 수월해질 테니까 귀퉁이에서들 꾸물거리고 있는 사이에 나는 이쪽 벽을 반 이상이나 쌓아 올릴 수 있다. 이러한 작전으로 나가면 설마 우리 조가 뒤지지는 않겠지. 슈오프는 어디다 몇 개씩 블록을 놓을까도 미리 생각해 두었다. 블록을 나르는 안료사가 2층에 올라오자 슈오프는 기다리고 있었다는 듯이 그를 붙잡고 당부했다. 자, 블록을 여기다 갖다 놓게. 그리고 여기도. 아무데나 갖다 팽개치면 안 돼. 알겠나? 세니카가 얼음을 다 깨기도 전에 슈오프는 벌써 철사로 만든 빌을 손에 들고 있었다. 두 손으로 빗자루를 움켜 쥐고 좌우로 세차게 흔들며 블록 쌀 자리를 썰어 나간다. 티끌 하나 없을 정도는 아니지만 그래도 제법 깨끗이 썰어냈다. 블록이 서로 연결되는 곳은 특히 꼼꼼하게 썰었다. 반장도 위층으로 올라왔다. 슈오프가 비질을 하고 있는 사이에 반장은 벽 귀퉁이에 수증기를 갖다 댄다. 슈오프와 키르가스가 맡은 벽의 양쪽 끝에는 벌써 수증기가 놓여 있다. 2층 친구들 하고 밑에서 파블로가 소리친다. 준비 다 됐나? 모르타르가 올라간다. 슈오프는 깜짝 놀랐다. 뭐?
아직 가늠줄도 쳐놓지 못했는데 벌써 모르타르가 올라온다고? 숨이 가빠온다. 한두 단으로는 안 되겠는데 한꺼번에 3단 높이까지 쳐놓자. 나중에 조그만 손질하면 될 테니까. 세니카가 일을 빨리 할 수 있도록 그에게 떼어 맡은 부분에서 바깥줄 몇 개를 내가 더 맡아주고 대신 안쪽을 더 쌓으라고 해야겠다. 블록 벽 위에 가는 줄을 치며 슈오프는 손짓 발짓을 해가며 어디다 어떻게 쌓으라고 세니카한테 설명한다. 귀머거리 세니카도 그의 말을 알아들은 모양이다. 입술을 깨물고 반장 내 벽 쪽을 힐끗 쳐다보더니 고개를 끄덕이며 희죽 웃는다. 전투 개시란 말이지. 좋아, 해보세. 정청다리를 따라 모르타르가 올라왔다. 모르타르 운반에는 두 사람을 한 조로 하여 네 조가 배치되어 있다. 반장이 시키는 대로 블록궁 옆에는 따로 모르타르 통을 놓아두지 않기로 했다. 모르타르를 옮겨 담는 사이에 얼어버리기 때문이다. 그래서 운반용 모르타르 통을 그냥 내려놓고 블록궁이 거기서 직접 모르타르를 떠서 쓰기로 한 것이다. 한편 모르타르를 운반해온 사람은 벽 위에 떠놓은 모르타르가 얼어붙지 않도록 블록궁에게 얼른 블록을 건네준다. 통에 든 모르타르가 떨어지면 이내 그 다음 조가 올라오고 앞서 올라왔던 조는 빈 통을 들고 밑으로 내려가서 밑바닥에 얼어붙은 모르타르를 난로불에 녹인다. 물론 그 통 안에 자기 몸도 함께 녹일 수 있다. 기르가스네 벽과 수오픈의 벽에 모르타르 통이 동시에 운반되어 왔다. 차가운 바깥 공기에다 모르타르에서는 김이 모락모락 일어나고 있지만 벌써 따뜻한 기운은 거의 달아나 버리고 없었다. 흙순으로 벽 위에 펴놓고 딴전을 부리면 모르타르는 금세 얼어버려 잠시 망치로 다시 그것을 깨야 한다. 흙손 정도로는 걸쭉해 봐야 아무 소용도 없다. 블록을 얹을 때도 역시 조금만 기울어 놓아도 그대로 얼어붙고 만다. 그렇게 되면 망치 등으로 블록을 깨고 모르타르를 긁어내야만 한다. 그러나 슈오프는 결코 서투른 솜씨의 블록공이 아니다. 블록은 그 하나하나의 생김새가 모두 똑같은 것은 아니다. 귀퉁이가 떨어져 나간 것이 있는가 하면 위아래가 휘어진 것도 있고 혹이 붙은 것도 있다. 슈오프는 그 특징을 즉시 파악하여 그 블록을 어느 쪽으로 어떻게 놓아야 할 것인지를 결정한다. 아니, 벽의 어느 부분이 그 블록을 필요로 한다는 것까지 순간적으로 판단하는 것이다. 슈오프는 김이 나는 모르타르를 흙선으로 떠서 벽 위에 놓고 밑줄 블록의 이음새를 겨냥한다. 그 다음 옆에 갖다 놓은 블록 중에서 적당한 것을 하나 골라 잡는다. 그러고는 흙손으로 모르타르를 고렇게 피워놓고 그 위에다 블록을 갖다 얹는다. 방향이 이상하면 흙손 자루로 두드려서 바로잡는다. 벽은 바깥쪽이 수직주의 줄에 맞도록 그리고 세로로 조금도 삐뚤어지지 않게 해야 한다. 그러는 중에 블록은 곧 모르타르에 얼어붙기 시작한다. 만일 블록 밑으로 모르타르가 흘러나온다면 얼른 흙손으로 긁어버린다. 여름이라면 그것을 다음 블록을 쌓는 데 쓸 수 있지만 겨울철에는 어림도 없다. 다음에는 또 한 번 밑줄의 이음체를 확인한다. 모서리가 부서졌거나 떨어져 나간 것이 간혹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경우에는 모르타르를 좀 두툼하게 붙여준 다음 블록을 지그시 누른다. 그러고 나서 한쪽 눈을 감고 수직인가 어떤가를 확인하고 다시 수평인가 어떤가를 확인한다. 모르타르도 이제는 완전히 굳어버렸다. 됐다. 그 다음 작업은 급속도로 진척되어 간다. 두 줄가량만 쌓으면 전에 잘못 쌓은 부분도 대개는 바로잡을 수 있을 것이고 그렇게 되면 일도 훨씬 수월해질 것이다. 하지만 아직은 마음을 놓을 수가 없다. 슈오프는 이중벽의 바깥줄을 쌓아 나갔다. 세니카도 저쪽 귀퉁이에서 반장과 헤어져 역시 이쪽으로 다가오고 있다. 슈오프는 모르타르 운반조에게 눈짓을 한다. 모르타르 통을 더 가까이 옮겨주게 부탁하네. 일단 일이 진척되기 시작하면 그야말로 눈코 뜰 새 없이 바빴다. 이윽고 세니카와 나란히 서게 된다. 둘이 한 통에서 모르타르를 떠낸다. 이내 바닥이 드러나고 만다. 모르타르! 슈오프는 벽 너머로 고함친다. 올라간다. 밑에서 파블로가 외친다. 모르타르가 또 한 통 올라온다. 그것도 순식간에 바닥이 드러난다. 나무통 언저리에 이미 모르타르가 겹겹이 얼어붙어 있다. 각자 떼어버리라. 그렇지 않으면 아래 위로 올리기에 더 무거워진다. 자기 것을 가지고 가라. 다음. 슈오프도 다른 블록공들도 이제는 추위를 느끼지 않았다. 분주하게 전신을 움직이고 있으면 첫 번째 더위가 온몸에서 후끈하게 일어난다. 소목과 내이 밑으로 땀이 축축이 밴다. 그러나 그들은 잠시도 일손을 멈추려 하지 않는다. 1시간 후에는 두 번째 더위가 그들을 찾아온다. 이번에는 솟아난 땀이 마르기 시작한다.
발가락이 시린 줄도 모르게 된다. 바람이 불어온데도 그것쯤은 이제는 문제도 아니다. 세니카만이 연방 발을 구르고 있다. 가엾게도 그의 발은 엄청나게 커서 지급받은 방화나를 신으려고 발사계를 제대로 감지 못할 지경이기 때문이다. 반장은 쉴 새 없이 소리친다. 모르타르! 슈오프도 흉내내듯 소리친다. 모르타르! 작업에 주동이 되는 반원은 주위의 반원에게 반장과 같은 태도를 취해도 무방하다. 슈오프는 무슨 짓을 했었든지 반장 내 조보다 앞서고 싶었다. 지금 같아서는 친형제까지라도 모두 모르타르 운반에 동원하고 싶은 지경이다. 부이노프스키는 점심 후에 페츠코프와 한조가 되어 모르타르를 운반하고 있었다. 청청대의 경사가 급해서 위험하기 때문이기도 했지만 처음에는 그다지 동작이 빠르지 못했다. 슈오프는 몇 번인가 중령을 재촉했다. 중령, 빨리 움직여주게, 중령, 블록을. 그러던 것이 중령은 점점 동작이 민첩해지는 반면에 페츠코프는 점점 게으름을 부리기 시작했다. 망할 놈의 자식이 일부러 통을 기우뚱하게 들고 모르타르를 질질 흘리고 다니고 있다. 가볍게 해보자는 심보겠지. 슈오프는 페츠코프 등에다 대고 어르렁댔다. 반장님 하고 중령이 소리쳤다. 다른 사람하고 짝을 지어주시오. 이런 놈하고 못해 먹겠소? 반장은 즉석에서 인원 배치를 변경했다. 페츠코프는 밑에 내려가서 발판에 블록을 던져 올리게 했다. 그것도 몇 개를 올렸는지 정확하게 알 수 있도록 멀찌감치 혼자 떼어놓았다. 중령은 알로시아와 짝이 되었다. 알리오사는 온순한 청년이다. 그와 함께 일할 때는 누구나 무의식 중에 명령조로 나오게 된다. 전운 갑판으로 알겠지? 중령의 해군식 독전이다. 저렇게 번개같이 쌓고 있으니 어디 게으름을 피울 수 있느냐 말이야? 알로시아도 웃는 얼굴로 맞장구를 친다. 서둘러 달라면 서둘러 줍시다요. 이렇게 말하고 그들은 밑으로 발을 구르며 걸어갔다. 군소리 없이 일을 잘하는 인간, 그것은 반의 보배 같은 존재다. 아래층에 대고 반장이 소리친다. 블록을 실은 트럭이 또 한 대 도착한 것이다. 반년 동안이나 한 대도 오지 않는가 하면 이번엔 뚝이라도 터진 듯이 한꺼번에 쏟아져 들어온다. 블록이 있을 때 마음껏 일해보자. 적어도 첫날인 오늘만은. 결국은 며칠 안 가서 운반이 중지되고 만다. 그렇게 되면 작업을 하고 싶어도 할 수 없게 될 테니 말이다. 반장이 또 아래층에 대고 무슨 소린지 고함을 치고 있다. 성관계의 수리는 어떻게 되었는가 묻고 있는 모양이다. 슈오프도 그것이 궁금했지만 알아볼 틈이 없다. 잠깐이라도 일손을 멈출 수 없다. 모르타르 운반원들이 올라와서 슈오프에게 알려주었다. 리프트의 모터를 수리한다고 수리공 한 사람과 전기공사 담당 조감독이 밑에 와 있다는 것이다. 모터를 수리하는 건 수리공이고 그걸 지켜보는 건 조감독이다. 그야말로 그럴싸한 일이다. 한 놈은 일하고 한 놈은 지켜보고. 아무튼 성강리만 고쳐준다면 블록이건 모르타르건 번쩍번쩍 실어 올릴 수 있으련만. 슈오프가 어느새 3단 절반쯤이나 쌓아 올리고 키르가스도 3단째를 쌓기 시작했을 때 청청다리를 타고 위층으로 또 한 사람의 상관 즉 건설 담당 조감독이 올라오고 있었다. 모스크바 태생인 그는 전에 어느 성의 관리였다고 한다. 키르가스 쪽으로 가까이 와 있던 슈오프는 턱으로 청청대 쪽을 가리키며 눈짓을 했다. 키르가스가 귀찮은 듯 말했다. 나는 말이야 높은 사람들하고는 아예 사귀지 않기로 했어. 하지만 그놈이 청청대 밑으로 굴러 떨어지거든 곧 알려주게. 그런 구경거리라면 안 볼 수 없으니 말이야. 조금 후에 녀석이 블록공들의 등 뒤에 버티고 서서 작업을 감시하리라는 건 불보듯 뻔한 일이다. 조감독만큼 슈오프가 싫어하는 놈은 없을 게다. 담당관 기사 행세를 하며 제 딴엔 아주 잘난 척하지만 실은 돼지 족발만도 못한 녀석이다. 언젠가 한번 그가 블록 쌓는 법을 시범해 보인 적이 있었다. 그때 슈오프는 자꾸만 백가죽이 들먹거리는 것을 간신히 참았었다. 웃기지 마라 이 녀석아. 우리 마을에선 제 손으로 집을 한 채 짓고 나서야 비로소 기술자 행세를 할 수 있단 말이야. 슈오프의 고향 마을 충계내부에는 블록집은 한 채도 없고 전부가 목조 건물이었다. 학교 건물도 보림에서 잘라낸 6사젠, 이 사젠은 약 12m입니다. 6사젠짜리 목재를 써서 지은 통나무 집이 있다. 수용소에 들어오는 블록공 일을 하라는 명령을 받았다. 좋습니다. 해봅시다. 그래야 블록공 슈오프가 새로 탄생했던 것이다. 2가지 기술을 터득할 수 있는 자는 능히 10가지 기술도 터득할 수 있는 법이다. 헌데 현장 감독은 밑으로 굴러 떨어지진 않았다.
한번 발을 헛디디었을 뿐 발을 구르듯 하며 청청대를 달려 올라왔다. 주린! 2층에 올라오기가 무섭게 반장을 불렀다. 이봐 주린! 그의 뒤를 파블로가 따라 올라왔다. 손에는 그냥 삽을 쥐고 있다. 현장 감독도 역시 죄수용 작업복을 입고 있었으나 그것은 새 것이었다. 모자는 가죽으로 만든 최상품이었다. 하기는 그 모자에도 B731이라는 죄수 번호가 붙어 있었다. 왜 그러시오? 흑손을 손에 든 채 주린이 다가갔다. 비스듬히 기울어진 모자가 한쪽 눈을 거의 가리고 있다. 무슨 일인지 한바탕 벌어질 것이다.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될 구경거리다. 그러나 한눈을 팔다가는 통 속의 모르타르가 얼어버리게 된다. 쇼프는 일손을 멈추지 않고 귀만 바싹 기울였다. 너가 한 일을 몰라? 조감독의 목소리는 더욱 거칠어지고 입에서는 거품이 인다. 이건 영창 정도로 끝날 문제가 아니야. 훌륭한 형사범이라 말이다. 추린. 형기 재연장을 각오해라. 그때야 비로소 쇼프는 퍼뜩 생각이 났다. 헐킥 키르가스에게 눈을 준다. 키르가스도 눈치챈 모양이다. 루핑, 장문에 갖다 붙인 루핑을 보았구나. 그러나 쇼프는 자기에게 어떤 화가 미치리라고는 생각하지 않았다. 추리는 반운에게 책임을 전가할 만큼 못난 위인은 아니다. 따라서 반장이 무슨 봉변을 당하지 않을까 그것이 걱정이 되었다. 우리들 반운에게는 가장과도 같은 반장이지만 그러나 놈들에게는 자유자재로 옮겨놓을 수 있는 장기의 말과 다를 것이 없다. 그렇지 않아도 반장은 북방의 수용소에 있을 때 이와 유사한 사건으로 형기가 연장되었었다. 반장의 얼굴에 경련이 일었다. 손에 들고 있던 흑손을 발밑에 내동댕이 치고 한 걸음 현장 감독 앞으로 다가섰다. 현장 감독은 뒤를 돌아본다. 등 뒤에는 파블로가 삽 자루를 머리 위에 치켜 올리고 있다. 삽. 이 삽은 결코 지팡이를 하자고 들고 올라온 물건이 아니었던 것이다. 귀머거리 셰니카도 일이 어떻게 된 것인지 알아차린 모양이었다. 두 손을 허리에 얹고 현장 감독에게 다가갔다. 그 늠름함, 꼭 옛날 이야기에 나오는 숲속의 도깨비 같다. 현장 감독은 눈을 깜빡거리기 시작했다. 불어난 공기를 눈치챈 것이다. 필사적으로 빠져나가기 위해 눈치를 보고 있다. 반장은 현장 감독의 코끝에다 얼굴을 갖다 대고 한껏 목소리를 낮추어 말했다. 그러나 위층에 있는 사람들은 모두 그의 말을 똑똑히 들을 수 있었다. 이 똥파리만도 못한 놈아, 니놈들이 멋대로 형기를 연장시키던 시대는 이미 지나갔어. 한마디만 더 해봐라. 오늘이 햇빛을 보는 마지막 날이 될 테니까. 반장은 온몸을 후들후들 떨고 있었다. 파블로의 네모난 얼굴도 현장 감독의 눈을 노려보고 있다. 아니 왜들 이러는 거야? 현장 감독은 새파랗게 질려 비실비실 청계 쪽으로 뒷걸음질을 쳤다. 반장은 더 이상 아무 말도 않고 모자를 바로 잡더니 끝이 휘어진 흑손을 집어들고 자기가 맡은 벽 쪽으로 돌아갔다. 파블로도 삽을 들고 천천히 밑으로 내려갔다. 여유있게 천천히. 그냥 위층에 남아있기도 무서웠지만 그렇다고 아래로 내려가기도 어쩐지 겁이 나는 모양이다. 현장 감독은 키르가스의 등 뒤에 몸을 숨기듯이 하고 꼼짝 않고 서 있었다. 키르가스는 상관없다는 듯이 블록만 쌓아 올리고 있다. 약국에서 약을 조제할 때 흔히 이런 광경을 보게 된다. 약제사는 누가 기다리고 있든 말든 절대로 서두르는 법이 없다. 그 약제사처럼 키르가스도 현장 감독에게 등을 돌린 채 자기 할 일만 계속하고 있을 뿐이다. 현장 감독은 슬그머니 반장 곁으로 다가섰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서서히 시풀었던 그 위험은 대체 어디로 사라졌단 말인가? 현장 감독한텐 뭐라고 말하면 좋을까, 추린? 반장은 얼굴을 돌리지도 않고 일을 계속한다. 전부터 그렇게 되어 있었다고 하면 될 게 아니오. 와보니까 그렇더라고. 현장 감독은 잠시 동안 그 자리에 그냥 서 있었다. 이제 맞아 죽을 염려는 없다. 이렇게 판단했는지 그는 두 서너 걸음 앞으로 나와서 두 손을 호주머니에 찔러 넣었다. 이봐, CH8545 하고 입속으로 중얼거린다. 왜 그렇게 모르타르를 얇게 바르는 거야? 누구한테는 분풀이를 해야만 직성이 풀리는 모양이다. 그러나 슈오퍼가 쌓은 블록은 삐뚤어지거나 기울어진 데가 한 군데도 없을 뿐더러 이음새의 처리도 더할 나위 없이 깨끗했다. 결국 흠잡을 것이라고는 모르타르가 얇다는 것밖엔 없었던 것이다. 왜냐고요? 설명해 드릴까요? 슈오프는 빈정거리며 말을 받았다. 이런 음동설안의 모르타르를 두껍게 했다간 봄에 가서 화력 발전소 전체가 물이 새죠. 블록공이면 블록공답게 감독의 말을 들을 것이지 무슨 잔소리가 많아. 현장 감독은 미간을 잔뜩 찌푸리고
불룩하게 두 볼을 내밀었다. 그것은 거의 버릇이다. 사실 군데군데 모르타르가 얕게 발린 곳도 없지 않아 있다. 좀 더 두껍게 까는 게 원칙인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것은 첫째, 날씨가 이렇게 춥지 않을 때, 그리고 모든 격식을 맞춰 제대로 쌓아 올릴 때나 하는 말이다. 남의 사정도 좀 알아주면 어떤가 말이다. 이쪽은 자금 양에 쫓기고 있는 처지가 아닌가. 하기는 알아줄 생각도 않는 놈에겐 아무리 설명해도 소용없는 것이다. 현장 감독은 아무 소리 없이 청청대를 내려가기 시작했다. 승강기 수리를 빨리 좀 해주시오. 등에다 대고 반장이 소리쳤다. 나귀처럼 블록을 등짐으로 지어 올리고 있는 형편이니까 그 대가를 지불해라. 블록 운반도 자금량 사정에 넣어주지. 현장 감독의 의존은 뜻밖의 부드러웠다. 손수레 운반의 비율로 말이오. 어디 한번 손수레를 끌고 청청대를 올라와 보라 하시오. 이왕 사정에 넣을 거면 등짐 운반의 비율로 해주시오. 나는 좋지만 기록계가 등짐 운반으로 해줄까? 기록계라고? 하여튼 우리 블록국 4사람의 작업반 전체가 붙어있는 형편이니까 사정을 좀 봐줘야 하지 않소. 이렇게 큰 소리로 외치면서도 반장은 잠시도 일손을 멈추지 않는다. 모르타르! 아래층에 대고 소리친다. 모르타르! 시오프도 소리친다. 석줄을 다 쌓고 벌써 넉줄째를 쌓고 있다. 가늠줄을 위로 올려쳐야 하겠지만 그대로 쌓아 올리도 무방하겠다. 두 서너 줄을 가늠줄 없이 그냥 쌓아 올리자. 눈 덮인 구내를 건너가는 현장 감독의 모습이 보인다. 몸을 동그랗게 움츠리고 있다. 사무실에 불을 쬐려가는가? 기분이 개운하지 못할 게다. 상대가 추린 같은 늑대일 경우엔 약간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는 것 좀 알고 있어야 할 게 아닌가. 배짱이 두둑하기로 유명한 몇몇 반장들만 적당히 구슬려 둔다면 걱정거리라고는 하나도 없는 몸이다. 힘든 일을 하는 것도 아니고 충분히 받을 뿐더러 침실까지 따로 가지고 있으니 그 이상 바랄 것이 무엇이라 말인가? 그저 좀 우쭐거리고 싶어서 한 노릇이 오히려 코를 떼고 달아나게 될 줄이야. 아래층에서 올라온 반원들이 전기공사 담당 현장 감독과 수리공이 돌아가 버렸다고 보고했다. 승강기는 고치지 못한 모양이다. 어쩔 수 없이 등짐으로 저어 올릴 수밖에 없다. 수용소 생활을 하는 동안 쇼오프는 꽤 많은 공사장을 돌아다녀 봤지만 기계들이 제대로 움직이고 있는 것을 본 예가 없었다. 저절로 고장이 나는 경우도 있지만 죄수들이 일부러 부셔 떨이는 경우도 있다. 한 번은 죄수들이 제재 큰 배위를 부셨다. 쇠사슬에 말뚝을 꽂아놓고 모두 그 위에 올라가서 기계를 못쓰게 만들어버렸다는 것이다. 쉬고 싶다는 한 가지 욕망 때문에 한 짓이었다. 원목과 원목 사이가 떨어지지 않게 쌓아 올리려는 바람에 원목을 나르는 죄수들은 잠시도 허리를 펼 수가 없을 정도였다. 블록! 반장이 버럭 고함을 친다. 블록 운반조는 뭘 하고 있는 거야? 정신 차리라고 해. 모르타르를 더 반죽하라고 할까요? 파블로가 물어보랍니다. 아래층에서 외친다. 좀 더 반죽해. 혼합통에 가량 남았는데요. 그럼 한 통만 더. 정말 굉장한 속도다. 벌써 5줄째로 쌓고 있다. 첫 줄을 쌓을 때는 허리를 굽혀야 했는데 이제는 가슴 높이까지 올라왔다. 그러나 더 쌓아서 나쁘다는 법은 없다. 양쪽 벽이 다 출입문도 창문도 뚫리지 않은 벽이다. 블록은 충분하다. 가늠줄을 다시 치는 게 좋긴 하겠지만 이제 와서 그럴 겨를이 어디 있는가. 제82반이 연장을 반납하러 가나봐요. 코프치크가 보고한다. 반장은 그에게 눈을 부릅떴다. 하라는 일이나 어서 해. 블록이나 빨리 나르란 말이야. 쇼오프는 뒤를 돌아보았다. 정말 해가 서쪽 지평선으로 떨어져 가고 있다. 붉은 빛을 띤 잿빛 안개 속으로 사라지려는 순간이다. 아무튼 오늘의 성과는 대단하다. 이 이상 욕심을 낼 수는 없을 게다. 지금 5세 줄을 쌓고 있으니까 이 줄만 마저 쌓고 작업을 끝내는 것이 좋겠다. 운반조의 반원들은 지칠 대로 지친 말들처럼 숨을 몰아쉬고 있다. 해군 중령은 얼굴까지 창백해졌다. 아직 40은 되지 않았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거의 그렇게 된 것만은 틀림없다. 공기가 갑자기 차가워졌다. 분주히 손을 움직이고 있는데도 얇은 장갑을 통해 손가락이 짜릿짜릿하다. 왼쪽 방 하나에도 찬기운이 스며든다. 시오프는 발을 구른다. 타닥타닥타닥 블록을 올려놓는 데는 허리를 굽힐 필요가 없게 되었지만 그 대신 블록을 집어 올리고 모르타르를 뜨는데 일일이 몸을 굽혀야 한다. 누가 블록 좀 올려주게 벽 위에. 시오프는 도움을 청했다. 중령은 자진해서 거들어주고 싶었지만 이제는 맥이 빠져 자기 몸도 가누지 못할 지경이었다.
아직도 노동에 익숙해지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 대신 알로샤가 나섰다. 내가 아주 이반된 이 소비치 어디다 올려놓을 건지 가르쳐 주세요. 알로샤는 누가 무엇을 부탁해도 거절한 적이 없다. 만일 세상 사람들이 모두 알로샤 같다면 슈오프도 역시 그런 인간이 되었을 것이다. 남이 도와달라고 자기에게 청하는데 왜 도와주지 않을 수 있으랴? 이러한 점으로 본다면 알로샤와 그의 동료들인 침례교 신자들은 훌륭한 인간들이다. 넓은 작업장 전역에 여기 화력발전소까지 레일 토막을 두드리는 소리가 분명하게 울려 퍼졌다. 작업 끝. 신호다. 모르타르가 남겠구나. 너무 욕심을 부린 것 같다. 모르타르, 모르타르. 반장이 외친다. 아래에서는 지금 막 모르타르 한 통을 새로 반죽해 놓은 것이다. 이제는 블록을 더 쌓을 수밖에 다른 방법이 없다. 혼합통을 말끔히 긁어내지 않으면 내일은 통째로 부셔버려야 한다. 굳어버린 모르타르는 어떤 것으로 내리쳐서 꼼짝 않는다. 기운을 내라, 기운을. 슈오프가 반원들을 부추긴다. 길을 가서도 길을 쓰고 일손을 올린다. 그는 대체로 전원 가번으로를 싫어하는 편이지만 그 키르가스까지 죽으라고 블록을 쌓고 있다. 파블로가 밑에서 달려 올라왔다. 한 손에는 모르타르 통을 다른 한 손에는 흑손을 들고 있다. 부반장도 블록을 쌓기 시작했다. 블록공은 모두 5명이 된 셈이다. 이제 남은 일은 2개의 벽이 맞닿는 곳을 손질하는 일뿐이다. 귀퉁이에 어떤 모양의 블록을 놓을 것인지 미리 결정한 다음 슈오프는 알로샤에게 망치를 넘겨둔다. 자, 여기를 좀 잘라내게. 덤비면 일을 망치기 쉽다. 모두들 속력을 내는 데만 정신이 팔려있는 지금 슈오프는 반대로 침착해진다. 쌓아올린 벽을 여기저기 살펴본다. 세니카를 왼쪽으로 보내고 이번에는 자기가 우측으로 가서 가장 중요한 귀퉁이의 접합부를 마무리하기 시작했다. 만일 여기서 한쪽 벽이 튀어나오거나 틈이 생기거나 했다가는 그야말로 큰일이다. 내일 한나절은 그걸 바로 잡느라고 다른 일은 손도 대지 못하게 된다. 잠깐만. 파블로를 밀어내고 자기가 직접 블록을 바로 잡는다. 그러고는 저쪽 끝에 가서 한쪽 눈을 감고 벽면의 수직 이하를 살핀다. 세니카가 쌓고 있는 곳이 좀 휘어진 것 같다. 얼른 거리로 달려가서 블록 2장을 움직여서 벽면을 바로 잡는다. 중령이 또 모르타르 통을 메고 올라왔다. 그 세마처럼 힘이 하나도 없다. 앞으로 2통이야 하고 외친다. 중령은 몸이 물먹은 솜처럼 녹초가 됐지만 그래도 그런 기색은 들것만큼도 내지 않는다. 슈오픈의 고향집에서도 전에 이런 거세마가 한필 있었다. 정성을 다해 보살펴 주었으나 결국은 죽어버리고 말았다. 가죽을 벗겨내고 몸뚱이는 땅에 묻어 주었던 것이다. 태양은 지평선 밑으로 아주 떨어져 버렸다. 코프치크에게 물어볼 것도 없다. 다른 반들은 벌써 오래전에 공구 반납을 끝내고 어슬렁어슬렁 정문 쪽으로 모여들고 있다. 반장 자신도 너무 늦었다고 생각한 모양이다. 공국의 놈들한테 싫은 소리를 들어야 할지도 모르겠다. 어이! 하고 소리친다. 모르타르를 듬뿍듬뿍 얹어라. 운반조는 밑에 내려가서 혼합통에 남은 것을 긁어 밖의 웅덩이에 쳐넣고 보이지 않게 눈을 덮어 놓아라. 그리고 파블로, 자네한텐 2명을 붙여줄 테니 빨리 연장을 모아 반납하게. 흑손 3개는 나중에 코프치크를 시켜 보내주지. 여기 남은 모르타르 2통은 다 처치해버려야 할 테니까. 제각기 배치된 곳으로 흩어져 갔다. 슈오프도 블록 망치를 내주고 다른 반원을 시켜 간음줄을 감게 한다. 블록 운반조도 모두 밑으로 내려갔다. 2층에 남아있어도 이제는 할 일이 없다. 위층에는 블록공이 3명, 키르가스와 셰니카와 슈오프가 남았다. 반장은 오늘 쌓아올린 벽을 돌아보며 자못 흡족한 얼굴이다. 많이 쌓았어. 성관계도 없이 한나절에 이만큼 쌓았으니 말이야. 슈오프는 힐끔 키르가스의 모르타르 통을 넘겨본다. 아직도 조금 남아있다. 끝까지 다 함께 쌓았으면 좋겠지만 흑손 때문에 반장이 공구 때문에 놈들한테 봉변을 당하게 해서는 안 된다. 여보게 키르가스, 슈오프는 좋은 수가 있다고 생각했다. 자네들의 흑손은 빨리 코프치크한테 갖다 주게. 내 것은 숫자에 들어있는 게 아니니까 반납할 필요가 없어. 나머지는 내가 혼자 맡겠네. 반장은 웃으면서 말했다. 슈오프는 바깥 세상에 돌려보내서는 안 되겠는걸. 저런 친구가 없어지면 수용소가 망하고 말 거야? 슈오프도 따라 웃으며 블록 쌓기를 계속한다. 키르가스가 흑손을 가지고 내려갔다. 세니카는 슈오프에게 블록을 집어준다. 키르가스가 남긴 모르타르는 이쪽 통에 옮겼다. 코프치크가 파블로를 따라가느라고 쏜살같이 공구 창고 쪽으로
달려간다. 104 작업반의 다른 작업반원들도 반장의 명령을 기다리지 않고 뿔뿔이 정문 쪽으로 걸어간다. 반장도 무섭지만 경호병은 더욱 무서운 존재다. 시간에 늦으면 영창신세를 지게 되기 때문이다. 정문 수의실 앞에는 괴수들이 가득 모여 있다. 집합이 거의 끝난 모양이다. 경호병들도 나와 있는 걸 보면 벌써 인원 점검이 시작됐는가 보다. 아직도 모르터가 남았나? 반장은 초조한 얼굴이 되어 손을 내젓는다. 남은 건 바깥에다 쏟아버리게. 반장, 우리 걱정은 말고 어서 먼저 가보시오. 다른 때 같으면 쇼오프는 반장한테 감히 이런 말투를 쓰지 않는다. 안드레이 프로코피에비치라고 깍듯이 불렀지만 그러나 지금의 쇼오프는 일을 하는 데 있어 반장과 동등하다. 그렇다고 해서 반드시 대등하다는 의식을 느낀 것은 아니지만 하여튼 저도 모르는 사이에 말이 그렇게 나온 것이다. 청청대를 성큼성큼 내려가는 반장의 등에 대고 농담이라도 한 마디 던지고 싶을 만큼 쇼오프의 마음은 여유만만하다. 정말 하루에가 쥐꼬리보다도 짧군. 방금 작업을 시작한 것 같은데 벌써 돌아가야 할 시간이 되었으니? 쇼오프는 귀머거리 세니카와 단 둘이 남았다. 상대가 귀머거리여서 말을 하기가 쑥스럽다. 아니, 그에게는 이래라 저래라 할 필요가 없다. 말을 하지 않아도 금방 잘 알아차리기 때문이다. 모르타르를 바르고 블록을 지그시 누르며 위치를 바로잡는다. 모르타르 블록, 모르타르 블록. 모르타르를 아끼지 말라는 반장의 명령도 있다. 나머지를 밖에다 털어버리고 어서 돌아가면 좋겠지만 그게 아니다. 쇼오프는 원래가 이런 성미다. 바보의 외고집이라고나 할까? 8년간의 수용생활도 이전만은 끝내 고치지 못했다. 아무리 하찮은 자제라 할지라도 그것을 소홀히 취급하기에는 그의 성미가 너무나 고지식했다. 모르타르 블록, 모르타르 블록. 이젠 그만 끝내세. 이놈의 모르타르 때문에 혼났군. 세니카가 소리친다. 가세. 세니카는 모르타르 통을 들고 밑으로 내려갔다. 그러나 쇼오프는 몇 걸음 뒤로 물러서서 오늘 쌓아올린 벽을 한번 훑어보지 않을 수 없었다. 지금 당장 경호병이 궁전을 앞세우고 달려온다 해도 역시 그냥 돌아갈 수는 없었을 것이다. 괜찮게 쌓은 것 같다. 이번에는 벽 쪽으로 달려가서 휘어진 곳이 없는가를 확인한다. 한쪽 눈이 수증기다. 반듯하다. 나도 아직은 늙지 않았구나. 청청대를 달려 내려간다. 세니카는 벌써 기계실을 빠져나가 언덕 밑을 향해 쏜살같이 뛰어가고 있다. 야, 빨리빨리. 뒤를 돌아보며 소리친다. 어서 가라. 곧 갈 테니. 쇼오프는 손을 흔들었다. 그리고 다시 기계실로 되돌아간다. 흑손을 아무데나 내버려 둘 수 없는 일이다. 혹시 무슨 일이 생겨 내일 작업장에 나오지 못할런지도 모른다. 혹은 작업반 전체가 사회주의 단지로 배치될는지도 모른다. 아니, 어쩌면 앞으로 반년 동안 다시는 이곳에 오지 못할지도 모를 일이다. 그렇다고 흑손을 아무데나 버려두고 갈 수는 없다. 필요해서 설정한 흑손이 아닌가? 기계실 난로는 이미 불이 꺼져 있었다. 어두웠다. 무섭다. 아니, 어두운 것이 무서운 게 아니다. 반원들은 모두 가버렸다. 정문에서 자기 한 사람만이 없다는 게 알려지면 경호병한테 얻어맞아야 한다. 그것이 무섭다는 것이다. 그러나 그는 어둠 속을 두리번거리다가 마침내 구석에서 커다란 돌 한 개를 찾아냈다. 돌을 쳐들고 밑에다 흑손을 넣는다. 다시 돌을 덮어버렸다. 이젠 됐다. 자, 어서 세니카를 쫓아가자. 그러나 세니카는 100보쯤 되는 데서 걸음을 멈추고 쇼오프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는 결코 동료를 남겨두고 혼자 가버릴 인간이 아니다. 책임을 지려면 함께 지자는 것이다. 작은 놈과 큰 놈이 둘이서 달려간다. 세니카는 쇼오프보다 머리 하나 반만큼이나 더 크다. 또 그는 몸에 비해 머리가 무척 크다. 운동장 같은 데서 자진해서 경주를 하는 한가한 인간도 있기는 하다. 그러나 온종일 죽도록 일하고 나서 허리를 펴볼 새도 없이 축축한 장갑을 낀 채 낡아빠진 방화나를 철썩거리며 차가운 바람 속을 한번 달려보라. 이것이야말로 경주 중에도 최고의 경주다. 미친 개처럼 숨을 헐떡인다. 허허. 반장이 경호병에게 미리 얘기해 놓았으면 좋으련만 두 사람은 곧장 군중 속으로 뛰어든다. 겁이 나는 것이다. 수백 명의 입이 일제히 그들에게 아우성친다. 어미의 입에, 아비의 입에, 코에, 귀에, 갈빗대에 앞을 다투어 무엇을 쑤시어 넣는다. 하지만 비록 500명의 죄수가 모두 눈을 부라리고 덤벼든다 해도 겁날 것은 없다. 무엇보다도 걱정되는 것은 경호병이 어떻게 나오느냐 하는 것이 문제다. 그러나 경호병은 아무 소리도 없다. 반장이 맨 뒷줄에 붙어 서 있었다.
자기가 책임을 지고 미리 변명을 해둔 모양이다. 그렇지만 추위 속에서 그들을 기다려야 했던 다른 반 죄수들이 가만히 있을 리가 없다. 입에 담지도 못할 욕설을 마구 퍼붓는다. 귀머거리 세니카의 귀에도 무슨 소리가 들린 모양이다. 숨을 한번 크게 들이쉬더니 주위의 아우성치는 녀석들을 내려다보며 맹렬한 기세로 얼러댔다. 평소에는 얌전하게만 하던 그의 입에서 귀청이 떨어져 나갈 듯한 소리가 터져 나온다. 주먹을 높이 쳐들고 금세 덤비기라도 할 것 같은 무서운 형상이다. 순식간에 주위는 조용해지고 몇 사람이 웃어댔다. 야, 104반. 이제 보니 저놈은 귀머거리가 아니었구나. 귀머거리가 아닌가 한번 시험해 본 것뿐이야. 모두들 떠나갈 듯이 웃어댄다. 경호병도 웃는다. 오열종대. 그러나 정문은 아직 열지 않았다. 확신이 없는 것이다. 정문 가까이 밀어닥친 죄수들을 밀어댄다. 오열종대다. 오열종대. 1열, 2열, 3열. 구령에 따라 5명씩 대열을 떠나 몇 걸음 앞으로 나간다. 시오프는 숨을 몰아쉬며 뒤를 돌아보았다. 한쪽 얼굴을 일그러뜨린 붉은 달이 이미 지평선 위에 떠올라 있었다. 마눌이 지난 지 며칠이 안 되는가 보다. 어제 이맘때는 좀 더 높이 올라와 있었다. 모든 일이 아무 탈 없이 되어가는 바람에 시오프는 전에 없이 기분이 좋았다. 중령의 옆구리를 찌르며 말을 걸었다. 해군 중령, 자네의 학문에 의하면 없어진 달은 어디로 간다고 생각하나? 어디로 가느냐고? 그걸 말이라고 해? 그저 우리 눈에 보이지 않게 될 뿐이야. 눈에 보이지 않는데 달이 있다는 걸 어떻게 알지? 그럼 자네 매월 새로운 달이 하나씩 생겨나는 줄 알았단 말인가? 중령은 기가 막히다는 듯이 설레설레 고개를 흔든다. 왜 웃나? 사람은 매일같이 태어나고 있는데 달이라고 사주일에 한 번쯤 새로 생겨나지 못할 건 없잖아. 이런 바보 같은 친구 봤나? 중령은 침을 뱉는다. 해군에는 자네 같은 을간이는 한 놈도 없었어. 그럼 자네는 없어진 달이 어디로 간다는 건가? 그러니까 어디로 가느냐고 묻고 있잖아. 시오프는 희죽 웃었다. 그러지 말고 자네부터 먼저 대답해보게. 어디로 간다는 거야? 시오프는 숨을 한번 크게 쉬고 나서 혀가 잘 돌지 않는 소리로 대답한다. 우리 마을에서는 말일세 하나님이 없어진 달로 별을 만드신다는 거야? 야만인들 같으니라고 하고 중령은 웃었다. 하여튼 생전 처음 듣는 소리야. 그럼 시오프, 자넨 하나님을 믿나? 믿지 않으면? 시오프는 눈을 크게 뜬다. 전등 소리를 듣고도 믿지 않을 수 있어? 그럼 하나님은 왜 그런 짓을 하지? 그런 짓이라니? 왜 달을 가지고 별을 만드느냐 말이야. 그야 뻔한 일이지. 시오프는 어깨를 으쓱해 보인다. 별이란 건 오래되면 땅에 떨어지는 물건이니까 그만큼 채워 넣어야 할 필요가 있거든. 앞을 봐 이놈아. 경호병이 호통을 친다. 줄을 맞춰. 어느새 그들의 차례가 와 있었다. 인원수의 계산은 400을 넘은 다음 다시 12번째가 앞으로 나갔다. 마지막으로 남은 것은 2명, 시오프와 부이노프스키 뿐이다. 경호병들이 동요하기 시작했다. 계산판을 둘러싸고 숙득된다. 모자란다. 인원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인원수의 계산점 틀리지 않게 할 수 있으려면 463명이 있어야 하는데 아무리 계산해봐도 462명밖에 안 되는 모양이다. 작업방 전원을 다시 뒤로 물러서게 한다. 5열 종대로 정열, 1열, 2열 이렇게 2번, 3번 인원 점검을 반복하노라면 그만큼 죄수들의 자유시간이 줄어들기 마련이다. 따라서 죄수들은 분통이 터질 지경이다. 여기서 점검이 끝나면 수용소까지 터덜터덜 어두운 눈길을 걸어가서 또 한 번 신체 검사의 순서를 기다려야 하는 것이다. 저녁에 수용소로 돌아갈 때는 각 작업장에 나갔던 작업대들이 제각기 먼저 신체 검사를 받기 위해 경쟁을 벌이기가 일쑤였다. 먼저 신체 검사를 받으면 그만큼 빨리 수용소에 들어갈 수 있다. 제일 먼저 들어간 작업대는 그날 저녁엔 어디를 가나 선두를 차지한다. 식당에 가서 줄을 서지 않아도 된다. 소포를 찾으러 가는데도, 보관소에 가는데도, 사식 취사장에 가는데도, 문화교육부에 편지를 쓰러 가는데도, 의무실, 이발소, 목욕탕 할 것 없이 어디를 가나 그들이 제일 선두다. 경호병들도 역시 한시라도 빨리 죄수들을 수용소 안에 쳐넣고 자기들의 바라크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간절할 게다. 병정 노릇도 그리 수월한 직업은 못 된다. 할 일은 많은데 시간은 없다. 거기다가 인원수까지 맞아 들어가지 않으니 정말 못해 먹을 노릇이다. 마지막 5인조가 앞으로 나갔다. 순간 시오프는 3명이 남았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그것은 착각이었다. 역시 뒤에 남은 건 2명밖에 없다. 경호병들은 계산판을 들고
경호대장 앞으로 모였다. 무언가 한참 의논하더니 이윽고 대장이 소리쳤다. 자, 백사 작업반장. 추린이 한 걸음 앞으로 나서며 대답했다. 예. 너희 반에서 화력발전소에 남은 놈은 없나? 생각해봐. 없습니다. 잘 생각해봐. 모가지가 달아난다. 절대로 없습니다. 이렇게 대답하면서도 반장은 곁눈으로 파블로를 바라본다. 설마 기계실에서 잠들어버린 놈은 없겠지? 작업반별로 정렬. 경호대장이 외쳤다. 여러 작업반이 한데 뒤섞여 아무렇게나 5열 정도로 늘어서 있었기 때문에 경호대장의 명령이 떨어지자 제각기 자기 반을 찾느라고 이리 몰리고 저리 밀리며 소란스러웠다. 여기저기서 고함 소리가 들린다. 76반 이리 모여라. 13반 여기다. 32반. 슈오프가 모인 것을 보니 전 반원들이 모두 빈손들이다. 나무 토막도 챙겨올 경황이 없었으니 모두들 정신없이 일한 셈이다. 두 스누줌 되는 나무 묶음을 들고 있는 반원은 두 사람밖에 없다. 이것은 날마다 반복되는 일과의 하나였다. 수용소로 돌아가기 전에 죄수들은 공사장에서 나무 토막이나 판자 조각 따위를 닥치는 대로 모아서 새끼줄로 묶어 가지고 나온다. 첫 번째 관문은 공사장 정문이다. 만일 수의실 옆에 현장 감독이나 직장이 서 있으면 당장에 버리라는 명령을 내린다. 그러나 죄수들의 속셈은 다르다. 각 반이 나무 조각 한 줌씩만 가지고 돌아가도 바라크의 온도는 사뭇 달라진다. 사실 그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바라크에 지급되는 하루 5kg의 석탄만으론 도저히 몸을 녹일 수가 없다. 그래서 막대기를 자르거나 그것을 더 짧게 해서 제각기 작업복 밑에 숨겨가지고 나간다. 현장 감독도 이것까지는 일일이 적발해낼 수 없다. 경호병들은 어떤가 하면 공사장에서는 나무를 버리란 말을 절대로 하지 않는다. 나무가 필요한 건 죄수나 경호병이나 마찬가지다. 그러나 그들 자신은 나무를 들고 갈 수 없다. 군기가 엄하기 때문이 아니라 언제든지 발포할 수 있도록 두 손으로 자동 소총을 받쳐들고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경호병들은 수용소에 거의 도착했을 때 비로소 명령을 내린다. 이 줄부터 이 줄까지 나무를 여기다 내려놓아라. 그러나 그들은 지나치게 심하게 굴지는 않는다. 수용소 교도의 목도, 죄수들 자신의 목도 필요할 만큼은 남겨주는 것이다. 아니 그렇게라도 하지 않는다면 어느 미친놈이 일부러 나무를 들고 온단 말인가? 그래서 죄수들은 매일 나무 토막을 집어들고 나선다. 바라크까지 무사히 들고 가느냐 못 가느냐 하는 것은 순전히 그날 운수에 달려있다. 손바닥만한 나무 조각 하나라도 있을까 해서 슈오퍼가 주위를 두리번거리고 있는 동안에 반장은 인원 점검을 끝내고 경호대장에게 보고한다. 제104 작업반 전원 이상 없습니다. 사무요원들 축에 끼어있던 최자르도 자기 반을 찾아봤다. 입에 문 파이프를 뺄 때마다 빨간 담뱃불이 반짝인다. 검은 콧수염엔 하얗게 성에가 끼어있다. 함장 어떻소 재미가? 하고 부이노프스키에게 말을 건다. 따뜻한데 틀어박혀 있는 놈이 밖에서 떨고 있는 놈의 사정을 알 리가 없다. 재미가 어떻소라니 정말 말도 안 되는 질문이다. 어떠냐고? 중령은 어깨를 으쓱해 보인다. 온종일 일에 빠져 눈코 뜰 새 없었소. 제자는 중령에게 담배를 권했다. 반원 중에서 그래도 그가 친하게 지내는 사람이 있다면 그것은 부이노프스키 한 사람뿐이었다. 중령 밖엔 말이 통하는 상대가 없기 때문이다. 32반이 부족하다. 32반이 갑자기 떠들썩했다. 32반의 부반장과 또 하나 젊은 반원이 황급히 달려갔다. 자동 소총 수리 공장을 찾으러 가는 것이다. 한편 군중 속에서는 누가 왜 하고 말들이 분분하다. 얼굴이 가무잡잡한 몰다비아인이 없다. 얼마 후에 슈오프에게까지 이런 말이 전해져 왔다. 어떻게 생긴 놈이더라? 그렇다. 루마니아의 간첩. 그것도 진짜 간첩이라는 소문이 돌고 있던 바로 그 몰다비아인이 틀림없다. 간첩이라는 제목이 붙은 죄수는 각 작업반마다 대여섯 명씩은 있었다. 그러나 그들은 거의 모두가 당국에 의해 날조된 가짜 간첩들 뿐이었다. 입건 서류에는 간첩으로 되어 있지만 실은 단순한 전쟁 포로에 지나지 않는다. 슈오프도 그러한 간첩 중의 하나였다. 그러나 지금 보이지 않는다는 그 몰다비아인은 진짜 간첩인 것이다. 죄수 명부를 들여다보고 있던 경호대장의 얼굴이 새파랗게 질렸다. 만일 간첩이 도망쳤다고 한다면 경호대장은 결코 무사할 수가 없다. 그러나 슈오프는 아니 군중 전체는 무엇보다도 분노가 앞서고 있었다. 피려먹을 놈, 개자식, 바보, 을간이, 거지발사계, 똥물에 튀겨 죽일 놈, 온갖 욕설이 다 쏟아져 나온다.
어느새 어둠이 들이온 하늘에는 달빛이 환하고 여기저기 별들이 솟아나기 시작했다. 밤의 냉기가 죄수들을 엄습한다. 그 망할 녀석이 이렇게 늦게까지 뭘 하고 있는 걸까? 아직도 일을 더 하고 싶은 건가? 해가 뜰 때부터 어두워질 때까지 상부에서 정해준 11시간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건가? 그렇지 않아도 현명하신 검사 나으리께서 상여 급식을 줄 텐데 말이다. 이 상여 급식은 주가형을 말합니다. 작업과 신호를 듣지 못할 만큼 작업에 몰두할 수 있는 인간이 있다는 것이 쇼오프에게는 이해가 가지 않았다. 조금 전까지만 하더라도 자기 자신이 그처럼 일에 열중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그리고 작업 시간이 너무 짧은 것에 불만을 느낀 사실을 쇼오프는 까맣게 잊고 있었다. 그는 지금 다른 죄수들과 같이 주위에 떨며 몰다비아인이 나타나기를 초조하게 기다리고 있었다. 만일 그 몰다비아인이 앞으로 30분만 더 죄수들을 기다리게 한다면, 그리고 경호병이 그를 군중에게 떠맡긴다면 아마도 그는 이리떼 속에 던져진 송아지처럼 갈기갈기 찢기고 말 것이다. 추위가 갑자기 심해지기 시작했다. 한자리에 멍청히 버티고 서 있는 사람은 하나도 없다. 모두들 발을 동동 구르기도 하고 아니면 앞뒤로 두 발자국씩 왔다 갔다 했다. 죄수들은 다시 떠들기 시작했다. 그 몰다비아인은 과연 무사히 도망칠 수 있었을까? 만일 해가 떨어지기 전에 탈주했다면 문제는 없다. 그러나 어느 우석에 숨어서 망루의 감시병이 내려오기를 기다리고 있다면 그것은 어림없는 수작이다. 철조망 밑에 밖으로 기어나간 흔적이 보이지 않고 공사장 구내에서도 발견되지 않는다면 사흘이건 일주일이건 망루는 24시간 근무로 들어간다. 수용소 살이를 오래 한 죄수라면 이런 것쯤은 모를 사람이 없다. 죄수 중에 누가 도망쳤다는 것이 드러나기만 하면 경호병들은 식사도 제대로 얻어먹지 못하고 밤낮으로 시달리게 된다. 그러노라면 경호병들도 악밖에 안 남게 되어 도망자를 발견하더라도 그 자리에서 쏴버리는 수가 많다. 체자르는 중령과 영화를 평하고 있었다. 예를 들면 로프에 걸린 코안경 기억하고 있어요? 중령은 담배 연기를 내뿜는다. 그리고 청계의 유모차, 밑으로 굴러떨어지는 그 유모차 말이요. 그도 그럴싸하긴 하지만 그 영화에 나오는 해군 생활은 어쩐지 인형극 냄새가 나서 사실 관중들은 현대의 촬영 기술이라는 기법에 넘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고기에 우울대는 구더기가 말이요. 그건 꼭 지렁이처럼 보이더군. 그런 큰 구더기가 어디 있어? 아니, 그보다 크기가 더 작으면 영화에서는 효과를 낼 수가 없어요. 구더기가 들끓는 그런 고기를 지금 이 수용소에 가져온다면 어떨까? 늘 나오는 생선 대신에, 그리고 그놈을 씻지도 않고 그대로 가마솥에 넣는다면, 그렇게 되면 우리는 야, 대열 속에서 고함 소리가 터져나왔다. 우! 자동차 수리 공장에서 세 사람의 그림자가 뛰어나오는 것이 보였기 때문이다. 몰다비아인도 끼어있다. 우우! 정문 근처의 죄수들이 아우성친다. 세 사람의 모습이 좀 더 가까워지자 아우성은 욕설로 변했다. 얼빠진 놈, 귀신이 잡아갈 놈, 이 거지 같은 놈아, 벨 빠진 놈, 미친 놈, 거지 발사계. 얼빠진 놈, 쇼오프도 한몫 끼인다. 500명이나 되는 인원을 30분이나 기다리게 하다니 정말 찢어주기도 시원치 않을 놈이다. 몰다비아는 목을 움츠리고 쥐새끼처럼 살살 뛰어온다. 서라! 경호병이 소리쳤다. 그리고 수첩에 기록한다. K 460호 어디 있었나? 이렇게 외치며 경호병은 몰다비아인 앞으로 걸어가더니 기병총의 개무리판을 번쩍 치켜 올린다. 군중 속에서는 아직도 욕설이 그치지 않는다. 망할 자식, 멍청이, 미친 개. 그러나 경호병이 몰다비아인을 겨누며 개무리판을 힘있게 비틀어 쥐자 갑자기 주위는 쥐 죽은 듯이 조용해진다.